밸류체인스 마감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상승하면서 개별 종목 간에 좀 일정 부분 조정 자체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약간 혼조 현상을 보이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시장과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전체적인 요약 부분을 보고 관련된 시장에 대해 가지고 조금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다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유가와 미국 증시 상승으로 글로벌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상승하였습니다. 안전자산이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중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따라 상승하였습니다. 인민은행은 위안화 고시 환율을 달러당 6.5412위안으로 플러스 0.0078로 고시되면서 장 초반 하락하였는데요. 다만 금일부터 열릴 정협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이를 상쇄하면서 원자재 부동산 관련주를 중심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장 막판에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전날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으며 하루 만에 국영기업 38곳의 신용등급 전망을 일제히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상승폭을 반납하였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장 초반에 외국인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금요일 발표될 미국의 2월 고용보고서가 연준의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시장 전망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해 상승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외환 시장의 경우에는 달러원 환율은 리스크온 분위기에 12.9원 하락 방문인데요. 전일 유가와 증시 반등세에 이어서 금일에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안화가 절상고시되고 소비자 물가지수의 호조, 그리고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에 따라서 약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비록 중국의 차이신 PMI 서비스 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1220원대의 하락폭을 제한하기도 하였지만 이후에 여기에 롱스탑 물량과 레고 물량이 이어지면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채권 시장은 리스크온 분위기 속에서 하락했는데요. 전일 유가 및 글로벌 증시 상승세와 더불어서 금일 소비자 물가가 1.3%를 보이고 위안화가 절상고시된 점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부각시켜서 국채 현물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3년물과 10년물의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와 전일 의사로 공개에 따른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희석된 점도 약세를 견인하는데요. 자, 세부적인 상황 자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연일 이어진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에 힘입어서 이틀째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54년 해보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올 들어 처음으로 1950선에 안착하였습니다. 당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0.75포인트, 0.55% 상승한 1958.17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튿날 오름세로 출발한 지수는 오전 한때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소식에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외국인의 매수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국제유가 상승세 지수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하는데요.
블룸버그 통계에 따르면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34.24포인트, 0.20% 상승한 16,899.32포인트로 마감인데요.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810포인트, 플러스 0.41% 상승한 1986.45를,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13.83포인트, 0.29% 높은 4,703.42포인트를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국제유가가 4월째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준진료인 WTI 가격 자체가 전일 대비해서 0.8% 오른 배럴당 34.66달러로 마감해서 지난 1월 5일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0.3% 상승한 배럴당 36.93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일 4,965억을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3,155억과 2,346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가 33억 원, 그리고 비차익 거래가 2,617억 원, 그리고 매수 위를 각각 보이면서 총 2,640억 원의 순매수를 왔다 갔다 했는데요.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19% 상승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의약품이 2.61, 그리고 운수창고가 1.62, 전기전자가 1.15 등의 상승하다 두드러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사실상 전기전자 쪽에 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1.92% 상승한 가운데 현대모비스도 1.20, SK하이닉스가 3.24, 삼성생명이 0.89%등 상승하였고요. 한국전력은 마이너스 2.50%, 현대차가 마이너스 1.67, LG화학이 마이너스 1.28%등 하락하였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12.91%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8.55, 삼성중공업은 6.48 등 크게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당일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4억 1754만 주의 거래가 발생했고요. 거래대금은 4조 9,037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상한가 없이 517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 하한가 없이 292개 종목이 하락하였습니다. 65개 종목은 보합으로 거래를 갖다 마감했고요. 자, 다음은 코스닥 시장 갖다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미증시 상승률이 외국인과 개인의 돈만 매수에 힘입어서 6일째 상승을 보이는데요. 670선에 바짝 다가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6.76포인트, 1.02% 상승한 669.01에 장을 마감하였는데요. 업종별로는 섬유의료가 15.76% 급등하였고요. 기타 서비스가 3.46, 인터넷이 3% 등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바이로메드가 11.33, 그리고 코미팜이 10.71% 대폭 상승하였는데, 그리고 셀트리온이 2.61, 카카오가 4.21, 동서가 1.26% 등 상승하였습니다. 바이로메드나 코미팜, 그리고 셀트리온, 카카오, 동서 등은 이미 저희 밸류체인스에서 분석한 의견 자체를 그 유튜브에 업로드 해놓은 상황이니까요. 관련 특징주를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분석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2.9원 떨어진 1214.6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도 코스닥 지수가 엿새째 오르면서 670선 턱밑까지 올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약바이오주가 큰 폭이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3일 마켓포커스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1.02, 6.76포인트 오른 669.01에 마감하였는데, 이날 코스닥 지수는 664에서 시작해서 상승 출발했지만 연일 상승에 따른 피로감 누적에 상승 탄력이 드나들기도 하였습니다. 10시 40분 전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 동해상에서 발사했다는 소식에 보합 하나를 유행하기도 했지만 오후장부터 빠르게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강세 마감인데요. 실질적으로 본다면 낙폭이 가다했던 제약바이오주가 반등하면서 지수 상승하다 이끌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코스닥 지수는 그 테마군 자체에
형성이 되면서 강하게 움직여줄 때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안정화되는 경향이 보여왔는데요. 그 부분에 수반해가지고 특히 그 제약바이오주가 낙폭에 따른 반발적 매수세가 발생을 하면서 그 코스닥 지수 자체에 상승할 때 이끌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310억 원 그리고 359억 원 매수 우위를 갖다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에 보탰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512억의 매도 우위를 갖다 보인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는데 대표 종목인 셀트리온이 전일 대비해서 2.6일 오른 11만원의 거래를 마쳤고 카카오는 4.1% 상승해서 10만 1,500원의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메디톡스와 코미팜 그리고 코롱생명과 SK머티리얼즈, CJ오쇼핑, 케어젠 등은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CJEN은 소폭 하락했고요. 로웬, 이오테크닉스, 파라다이스, GS홈쇼핑 등도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테마주에서는 방위산업 관련주의 동반 상승을 보이는데요.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제재 결과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남북관계 경색 우려가 커지면서 방위산업 업체의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들 종목은 장초반보다 탄력이 둔감되면서 마감했는데요. 빅텍이 5.8% 상승했고 스펙코도 1%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빅텍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2월 26일에 그 추천을 갖다 드려서 오늘 그 전량 매도 처리한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 중에서는 제노포커스가 바이오 기반의 레티놀을 상업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치솟았는데요. 지카 바이러스 진단 시스템 제조업자 개발 공급 계약, 그러니까 ODM이죠. ODM 그 공급 계약 소식에 바이오니아가 20.63% 강세가 듣기로 했고, ESV는 지난해 실적이 좋아진 데다 드론과 스마트카 사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면서 6.88% 강세를 기록했고, 지난해 4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한 하이로코리아가 13% 넘게 상승하였습니다. 선데이투자는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액면가와 무상증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8%의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내추럴 엔도핀은 주요 제품이 2주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소식에 적자폭이 확대될 우려감으로 12.33% 하락하였고요. SS컴텍은 작년에 영업 손실폭이 확대되었다는 소식에 13.35% 하락하였습니다. 당일 코스닥 시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거래량이 5억 3,369만 9천 주, 그리고 거래대금은 3조 4,239억 원이 되는데요. 세개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한 가운데 545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없이 504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94개 종목은 보합 마감했고요. 자,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아시아 시장 자체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상승 마감했는데요. 양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과 대만 증시가 상승하였고 일본 증시도 3거래일 연속 상승하였습니다. 홍콩 증시는 혼조세로 마쳤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의 경우에는 전일보다 213.6일에 1.28% 상승한 16,960.1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토픽스 지수의 경우에도 전거래일 대비해서 230에 1.37% 상승한 1369.05의 자금을 마감했는데요.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국제유가의 랠리가 일본 증시의 호재를 장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일 발표된 미국의 2월 민간 부분 신규 고용이 21만 4천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에 대해서 예상보다 웃돌았는데요. 서부 텍사스산 가격도 전일보다 배럴당 26센트 0.76% 상승한 34.66으로 거래돼서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 증시의 금주들이 대거 상승하면서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스미토미즈 파이낸셜 그룹이 8.2% 상승하였고 미쓰비치 UFJ 파이낸셜 그룹이 7.9%, 신세은행이 7.14% 상승하였습니다. 또 다이치 생명보험과 미주오 파이낸셜 그룹이 통합법인으로 자산운용사를
설럽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에 다이치생명이 4.52%, 그리고 미주호 파이낸셜 그룹이 6.08% 상승하였습니다. 항만 물류주들도 그 상승을 갖다 보였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토픽스 지수의 상승 견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와사키 기선이 7.81% 상승했고, 니폰 통운이 2.10, 그리고 미쯔이 조선이 3.82% 상승하였습니다. 반면에 센트럴 재팬 촉도가 3.13% 하락하였고요. 스미토모 사카 시멘트가 2.41, 야마하가 2.30% 하락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주의 상승 자체가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양해를 앞두고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면서 소폭 상승에 그쳤는데요.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10.08포인트, 0.35% 상승한 2859.76의 거래를 마쳤는데, 블루칩을 중심으로 한 CS300 지수도 전거래일보다 0.2% 상승한 3058.42%의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의 양해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주들이 전날에 이어서 랠리를 갖다 펼친 덕에 전체 지수의 상승을 갖다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양해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경제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관련주들의 호재를 달게 했는데요. 다만 불안함을 동반한 짙은 관망세로 상승폭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폴리 부동산 그룹이 10.02% 상승했고, 서하건설이 9.97, 그리고 북경 도시 건설 투자가 6.62% 상승하였고요. 반면에 금융주들은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무디스의 중국의 기업들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조정과 강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중국 공상은행이 0.25% 하락하였고요. 중국 건설은행이 0.1%, 그리고 중국은행도 0.03% 하락하였습니다. 자, 다음 대만증시 한번 보는데요. 대만증시도 미국과 중국 경제 상승 호조에 힘입어서 오름세로 마무리했는데요. 각권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67.74포인트, 0.79% 상승한 8,611.97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각권 지수가 8,600선을 회복한 것이 지난해 11월 9일 이후에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종목별로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인 TSMC가 0.65% 상승하였고요. 호나이전밀이 1.26%, 그리고 미디어텍이 2.56% 상승하였습니다. 반면에 캐처테크와 라간증밀의 경우에는 각각 2.69와 2.01%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홍콩 증시입니다. 홍콩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상하이 항생종합지수가 전날보다 74.49포인트, 0.37% 하락한 19,929포인트의 거래를 갖다 마감하였습니다. 반면 H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7.39포인트, 0.09% 상승한 8,381.48의 장을 갖다 마쳤는데요. 당일 발표된 홍콩의 2월 제조 구매자 지수인 PMI가 전월보다 개선된 46.4를 기록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양해를 앞두고 짙은 관망세가 항생종합지수를 하락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 해양석유공사가 2.58% 상승했고, 하윤전력이 1.77, 그리고 중국 석유 화공집단 시노펙이 0.21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페트로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0.19% 하락했고, 홍콩 중화가스의 경우에는 1.42포인트 하락하는 등 에너지주들에 의해 가지고 혼조세로 마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시황 관련된 내용을 갖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방송하다 진행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 9시 10분 정도 되는데요. 현 시점에 코스닥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의 흐름을 갖다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해외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9포인트,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16, 영국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27 정도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 1.83포인트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가 관련돼가지고 사우디와 관련된 부분들은
인해서 유가 상승 부분 자체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S&P 선물과 나스닥 선물의 경우에도 뭐 약보합권 그런 것들 보이는 등의 크게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다 보이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자, 당일 마음 시황에서는 이제는 3월 증시 자체가 일정 부분 진행이 되면서 2분기 증시와 관련된 내용을 갖다 살펴보고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다 찾는 시간을 갖다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증시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증시하고 증시에 가장 영향을 갖다가 많이 미치는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유가입니다. 지금 유가는 상반기 동안 일정 부분 하락하고 나서 이제 반등을 갖다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모든 리스크, 어떤 부분에서는 미국과 글로벌 증시의 둔화, 그리고 중국의 국내외의 금융 경색 조짐, 그리고 유럽은행의 리스크 등이 유가 하락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미국의 ISM 둔화도 산유국으로서의 미국 경기 둔화를 반영한 것이고, 둘째로 중국의 리스크의 경우에는 자원국의 환율 폭락 및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의 악화, 그에 따른 위안화 절하 압력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럽은행 리스크 역시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BEI가 급락했고, 이것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유도되면서 은행의 수익성 문제가 부각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향후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자산시장의 반응은 유가의 향방에 달려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여전히 공급 부분은 추가 국면이 있지만 상반기 동안 유가가 반등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유가 폭락을 갖다 주도해왔던 미국의 원유 생산이 올해 들어서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해왔던 미국의 원유 재고가 4월부터는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유가가 반등하게 된다 그러면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과 유럽의 리스크 등은 당분간은 이슈 부분에서 빠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 자체가 유가가 반등했을 때 미국을 포함한 모든 산유국들에 의해서 다시 생산량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 하반기 증시 자체에 상승에 대한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리스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달러와 강세와 그리고 유가 부분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유가 자체가 만성적인 공급 초과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유 공급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초과 공급 증가 속도는 일단은 완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원유 수요 자체의 경우에는 낮아진 가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 정책, 거기다가 계절적 성수기에 일단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는 올 하반기에는 수급 불균형이 점차 완화될 전망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 중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연중 계절적인 측면에서도 비수기 통과 시점이고, 현 시점에서 미국의 원유 재고의 증감에 주목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3월 FMC 이후에 달러의 향방도 유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 있습니다. 유가의 경우에는 올 상반기 동안 소폭이나마 계속적인 반등폭 자체를 갖다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연초 이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유가의 하락과 유가의 상승에 관련된 부분 자체로 인해서 지수 자체가 움직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영향을 갖다가 미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2분기에 연결고리로 있고 있는 부분 자체가 유럽은행의 리스크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의 코코본드 자체의 부실화,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적으로 유가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만성적인 공급 초과 국면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산유국들의 생산량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가에 그러니까 좀 급격한 상승 자체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일부 국가들의 원유 생산량 동결 합의는 있지만 이는 이행 여부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생산량 자체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동결이 있기 때문에 유가의 큰 호재로는 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호재는 없는 상황이고 급격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들이 원유 소비는 2008년 리먼 사태 이전 수준보다 크게 레벨이 다운되고 있고 중국 등의 주요 이머징 마켓 경기 지금 제가 과거보다 원유 수요를 갖다 악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유가는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고 반등하더라도 그 폭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올해에는 지난 수년간 원유 생산이 크게 늘어났던 주요 산유국들의 공급 중에서 속도가 완화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전체 기준으로 오일의 리크레트 퓨어즈를 살펴보면 공급 증가율이 작년 상반기 평균 3.5% 증가에 올 상반기에는 0.5% 증가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 자체는 EIA 관련된 그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가 주로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등의 그러니까 오펙 국가들을 갖다 중심으로 공급 증가가 완화되는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펙의 경우에는 사우디가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공급이 증가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도 글로벌 전체의 공급 증가가 완화되는 것이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마감 시간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유가 관련돼 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했던 시점 자체가 그 이전 부분에도 발생했었는데 당시에도 그 비오펙 회원국들 자체 감산이 먼저 이루어지고 약 4개월 이후에 오펙 전체의 감산이 이루어지면서 유가가 반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자체로 그 예상을 갖다가 해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비오펙 국가들 자체 감산 자체가 선행이 되면서 오펙 국가들의 감산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이란 쪽에 원유 생산량 증대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유가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게 40불 미만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국면에서는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유 시추 시설 자체에 대한 투자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요. 현재 유가 수준에서는 그쪽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그 해외 쪽 투자가들이 없을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투자 금액 자체가 꽤나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뭐 급격한 이란의 그 원유 생산량 증대 자체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좀 반등폭 자체는 한계는 있겠지만 일단은 뭐 상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게다가 원유 수요 자체도 지금 그 가격 하락 부분에 비해 가지고 수요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정 부분 계절적 성수기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지금 초과 공급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글로벌 수요는 낮은 유가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여전히 정체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원유 수요가 낮아진 것은 주로 선진국 주요국의 그 침체 때문인데요. 올해는 그나마 미국이 개선되는 반면에 유럽과 일본의 소비는 여전히 정체할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이머징 마켓의 수요는 올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미와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유라시아 등 나머지 이머징 마켓의 수요도 꾸준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탄력적으로 늘지 않고 있다는 점. 2016년 내에는 유가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일단 미칠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가의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도 수급 불균형 자체는 일정 부분은 완화될 수 있는 국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당해의 원유 시장은 초과 공급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지만 미국의 생산량이 자연적 감소와 일부 산유국들의 생산량 조절 노력으로 인해서 공급 측면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의 펀더멘털을 보여주고 있는 재고가 지난 2년에 걸친 급격한 증가세에서 올해에는 정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원자재의 수급은 펀더멘탈 다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게 재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북반구의 원유 소비가 대체적으로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유가는 올 봄을 갖다 저점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유가의 방향성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변화를 갖다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봐야 될 것인데요. 왜냐하면 2014년 7월 이후에 유가 폭락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원유 생산의 급증의 원인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셀가스 및 오일 생산이 2012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 원유 수급이 무너졌고, 여기에 2014년 7월 이후부터 달러화 강세가 유가 폭락으로 발생하는 트리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 관점에서 볼 때 2016년은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왜냐하면 계속 급격하게 늘어나기만 했던 미국의 원유 생산이 드디어서 올해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작년 하반기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된 미국의 원유 소비 증가율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점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러한 변화 때문에 지난 수년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함에 따라서 급증해왔던 미국의 원유 재고를 조만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는 최근까지 극도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서부 텍사스 이후의 유가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연중 계절적 측면에서도 비수기를 갖다가 현재 통과하는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3월은 미국 원유 시장의 계절성 측면에서 중요한 시점인데요. 미국의 원유 소비는 일반적으로 연중 3월을 저점으로 반등하고, 이에 따라서 원유 재고가 항상 4월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재고가 감소하기 시작한다면 유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미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사상 최고치가 꺾이기 시작한 것이 이미 최근의 유가 반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근본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자체에서 미국의 원유 재고의 증감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건데요. 결정적으로 올해 3월 이후에 미국의 원유 재고가 어떤 모습을 갖다 보일지가 유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여부와 시기뿐만 아니라 재고의 서프라이즈, 즉 시장의 예상치 대비 실제 재고 수준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작년에도 재고 감소가 시작됐던 4월에 예상치를 하회하는 재고 수준이 발표될 때는 유가가 60달러까지 반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때 유가의 반등 이유는 쇼커버링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최근에 모든 자산 시장이 유가의 등락에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원유 재고 변화에 따른 유가의 향방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재고가 증가한 4월까지 유가가 불안정한 상태로 갖다 보일 수 있지만, 이 시기에 올해 연중 저점 형성 시기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게다가 유가와 연결이 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의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달러의 경우에 유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미국 원유 시장이 연중 계절적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는 시점인데, 3월 FOMC라는 중요한 이벤트까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 지표의 둔화, 그리고 글로벌 자본 시장의 불안동으로 인해서 3월에 금리 인상 확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3월 FOMC에서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 자체는 달러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2014년 7월 이후에 유가를 하락시킨 트리거가 달러와 강세와 연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근원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현재 시장에서는 좀 낮게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시기가 올해 유가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수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가는 올 상반기 동안 느리겠지만 일단 반등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과를 갖다가 종합해 본다고 하더라도 유가는 글로벌 전체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공급 가행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큰 폭의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유가의 폭락을 주도했던 미국의 원유 생산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그에 따라 재고가 4월부터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유가의 반등세는 상반기 동안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가가 반등한다면 유가를 따라 하락했던 모든 자산들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요. 왜냐하면 최근 대부분의 자산들이 유가의 역사적으로 최고 수준의 상관관계를 갖다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가로 발생한 각종 리스크가 당분간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는 반등을 지속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유가가 상승하면 글로벌 경제 지표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산유국에서 미국의 ISM이 회복될 것이고, 일부 이머징 마켓에서도 경기가 회복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단가 하락으로 인해 최악의 상태를 보였던 글로벌 교역 지표가 반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증시는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유가의 반등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갖다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인 것인데요. 자,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3월의 리스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럽은행의 리스크인데요. 지금 유럽은행의 리스크 자체가 불거진 게 올해부터 그 EU는 그 유럽은행에 부실 발생했을 경우에 그 볼아웃이라는 공적 자금 투입 대신에 그러니까 볼인 그러니까 그 투자자 손실 부담 제도를 갖다가 시행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은행의 수익성과 부실화 여부에 매우 민감해진 것이 올 들어서 유럽은행의 리스크로 대두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면 작년 11월에 이탈리아 중소형 미대은행이 그 버린 방식으로 정리하면서 주주들의 큰 손실을 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18일 ECB가 이탈리아 대형 은행에 대해서도 부실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 유럽은행 사태의 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1월 28일 독일의 도이치뱅크가 예상보다 큰 손실을 냈다고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이것이 당행 발행한 소위 코코펀드의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야기되면서 유럽 전체 은행의 채권 가격 및 주가를 크게 하락시킨 사태로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유럽은행의 리스크는 침체된 경기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라는 환경 속에서 은행의 수익성이 얼마나 악화되었던 것인지, 그에 따라서 버린 방식의 그 주주 가치가 얼마나 훼손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게다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특히 은행 쪽의 본업 순이자 수익의 훼손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은행의 리스크의 본질은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은행의 이익을 크게 순이자 이익, 그리고 이자 외 수익, 그리고 비정상 손익으로 나눠 본다 그러면 향후 각각의 전망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시장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금리 하에서 은행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순이자 수익이 악화될 것이라는 점인데요. 이 부분이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한 2014년 2분기 이후에 신규 예대 마진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유럽은행의 평균 순이자 마진이 님 자체가 원만한 회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네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은행은 마이너스 수신금리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의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의 수익성을 위협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 자체가 마이너스 금리가 장기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기존의 부실이 큰 은행의 처리 문제로 인한 리스크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불붙이고 있는 유럽은행의 리스크가 유럽은행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존의 NPL이 높은 일부 은행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 유럽 주요 은행의 CDS를 갖다 살펴보면 지난 2011년과 2012년 유럽 사태 당시처럼 모두가 높아진 상황이 아니고 일부 몇 개 은행들만 높아진 사실로 이를 갖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 CDS 프리미엄 자체가 높아진 은행이 주로 원래부터 NPL이 높았던 이탈리아와 스페인은행이 전부 때 볼레인으로 인한 그 시행에 따른 그 투자자 손실 리스크가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NPL이 본래부터 높았고 2014년에서 2015년 100bp까지 내려갔던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즉 이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기존 부실을 갖다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제도적 마찰적 리스크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은행의 문제는 이탈리아가 EU 집행위원회와 부실 채권을 인수할 배드뱅크의 설립과 해당 배드뱅크가 부실 채권을 시장 가격으로 인수했다라는 부분이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비정상 손실이 큰 일부 은행에 대한 물론 리스크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럽 사태에 도이치뱅크의 코코본드 문제가 붕괴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역시 은행의 수익성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도이치뱅크의 작년 3분기부터 4분기까지 적자가 났다고 발표한 것이 코코본드에 대한 이자 미지급 가능성으로 이어지면서 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키웠기 때문인데요. 코코본드는 대체적으로 그 어드벤처럴 타이어 그 조건부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으로 그 발행이 돼서 은행이 부실화되었을 때 보통주 다음으로 그 손실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제도 하에서는 은행의 수익성이 나쁘면 투자 리스크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최근에 도이치뱅크의 수익성 악화가 된 주된 원인이 비정상 손실이 확대됐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거래 계정의 손익 적자 반전 그리고 수입 수수료의 축소 충당금 확대 등이 경상적인 항목들도 나빠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영업권의 손상과 소송 합의 비용 등의 비정상 손실이 매우 커졌을 것 같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내용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면요. 이런 은행이 도이치뱅크의 RBS,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스탠다드 차일드 등의 것으로 현재 보이는데요. 이외에 다른 은행들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유럽은행의 리스크는 모든 은행들이 PIGS 국채에 의한 부실화가 되었던 2011년에서 2012년 유럽 사태 당시와는 달리 일부 은행들의 문제라고 판단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각 은행에 대한 부실 채권의 매각 손실을 갖다 살펴본다 그러면 과거에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배드뱅크 설립 시에 각각 장부 가치가 43%, 47% 수준의 부실 자산을 인수한 바가 있는데요. 이를 감안한 평균적인 부실 자산의 매각 가격을 장부 가치 45%로 가정했을 때 대조표를 온전히 정의하면 추가적인 반영해야 되는 손실이 계산이 가능하다는 부분인데요. 이 상태로 살펴본다 그러면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 등의 선진 유럽은행들이 NPL 비율이 낮은 편이고 그에 상승하는 충당금을 쌓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국의 HSBC 그리고 리얼하드 은행의 대손 충당비가 약간 낮은 정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럽은행의 리스크 자체는 가득평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남유럽의 일부 은행들은 불안한 것이 사실상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진의 유럽 은행들과 달리 일부 남유럽 은행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포르투갈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이탈리아와 스페인 은행들의 경우에는 부실 우려가 현재까지도 잔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은행의 경우에는 부실 자산 가격을 장부 가치의 45%로 가중을 했을 때 5개 은행만 해도 총 142.3억 유로 규모의 손실이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요. 이때 일부 은행들의 추가 손실 금액은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에도 3위 은행인 KPS 뱅스와
그리고 오이은행이 뱅크 오브 크레딧 등이 향후 부실 채권의 그 매각 진행이 될 경우에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나 이러한 부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과거 유럽 사태 당시에 발생한 부분이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배드뱅크 설립이 이미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처리 과정에서 마찰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정책적인 대응이 이미 시작됐다는 점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럽 은행들의 기존 부실이 이번 유럽은행의 리스크의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유럽은행의 리스크가 아직까지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향후의 확대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의 대상인 기업과 가계의 전반적인 상황과 은행 리스크 지표를 갖다가 비교해서 분석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최근에 그 유럽은행의 CDS는 전반적인 경기 상황 하에도 과도하게 상승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업 경기를 갖다 보여주는 PMI, 그리고 산업 생산, 가동률 등의 지표는 여전히 강한 편인데, 이에 반해서 CDS가 과도하게 상승한 것입니다. 물론 CDS가 더 선행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적정한 레벨을 갖다가 벗어났다고도 판단이 되는데요. 가계의 소비 심리를 갖다 보더라도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갖다 보이고 있고, 가계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뱅크런을 갖다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유럽은행의 리스크는 현재로서는 그다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기에 발생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리스크 자체가 대출 서베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추론이 가능한데요. 즉 대출 스탠다드가 엄격해지고 있다면 그것이 대출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신용이 그 경색해지는 초기 조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최근 대출 서베이를 갖다 살펴보면 그 근본 분기인 2016년 1분기에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 스탠다드가 강해지고 있는 조짐을 갖다가 전혀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유로존 내부에서 신용 경색의 신호가 없다라는 증거로 판단이 되는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되기 위해서는 가동률 등의 핵심 지표가 나빠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고 가계대출에 대한 부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집값이 하락해야 되는데, 최근에 유럽의 집값은 독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강세를 갖다가 보인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유럽은행의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아니라고 현재 판단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은행의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파생상품 리스크는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이치뱅크의 파생상품이 익스포즈의 경우에는 52조 유로 규모의 유로존의 명목 GDP의 5배 수준입니다. 총 익스포저가 세계 최대 규모이긴 하지만 현재 파생상품 리스크를 갖다 평가하기 위해서 순 익스포저를 갖다 평가해야 되는데요. 순 익스포저가 494.2억 유로로 도이치뱅크는 유로존 경제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높진 않은 수준으로 현재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지급 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제외한다면 도이치뱅크의 파생상품 익스포저의 규모는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게다가 900조 달러 규모의 전 세계 OTC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 잠재적인 리스크 역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시장의 급변동 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환이나 금리 OTC 시장 위축과 관련된 그 트레이딩 수익 감소 우려는 은행의 또 다른 그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중국과 관련된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경기 자체에 대한 둔화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신용 경색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좀 작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중국 리스크 자체가 기업의 부채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 리스크 자체에서 단순한 경기 둔화 리스크를 갖다가 넘어서서 파이낸셜 크리시스 자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기업 부채 급증에 따른 도산 가능성과 가계 부분의 WMP 문제로 인해서
은행의 시스템이 불안정화될 것이라는 리스크와 외부적으로는 위안화의 약세 가속화와 자본 유출 그리고 헤지펀드 등의 공격 등으로 전체 금융시장이 불안정화될 것이라는 리스크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우선 내부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중국의 부채가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 타국에 비해 급증했다는 점이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국의 경제 주체별로 부채를 갖다가 살펴보면 가계나 정부에 비해서 기업 부분의 부채가 급증한 것은 사실로 볼 수 있는데요. 즉 중국의 부채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특별히 높은 수준은 아니겠지만 기업 부분의 부채 비율이 163%로 타국에 비해서 크게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기업 부분에 대한 부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현재 산업별 부채 현황을 보면 자본재 산업의 부채와 적자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증가해온 중국 기업의 부채는 주로 소재, 에너지, 산업재 등의 자본 산업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즉 중국이 공급 과잉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산업들의 부채 문제가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신용정책으로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기의 반등과 그에 따른 기업이익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 기업들의 적자 규모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에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영기업의 도산은 거의 없는 상태이지만 민간기업에서 도산이 확대되고 있다면 신용정책가 유발할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실 규모는 은행 자산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체 NPL 금액이 1.2조 위안 수준이고 NPL 비율이 2015년 말에 1.27%에 불과해서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국영 대형 기업들에서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부실이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재 산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서 여전히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하지만 강공업을 비롯한 제조 그리고 건설업, 도매업 등의 일부 NPL 비율은 2014년까지 빠르게 증가해 왔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중국 실물 경기 부진이 강업 그리고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 경기 부진을 감안했을 때 해당 부분에서 NPL 비율이 빠르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중국의 기업 부채는 어떤 측면에서는 신용 등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업 부채에 대해 가지고 리스크를 갖다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기업 부채의 구성 요소와 신용 등급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선적으로 CSI 300 종목을 기준으로 부채를 갖다 집계했을 경우에 장단기 차입금과 사채 비중은 각각 32% 그리고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채 비중이 낮고 주로 은행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의 부채 문제가 은행의 정부 은행을 통한 통화 정책에 의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시사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비중은 2011년 이후에 연도별로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국의 신용경색 정도의 회사채 시장을 갖다가 통해서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더구나 중국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300개 기업의 신용등급을 갖다 조사하면 중국의 신용평가사가 싱글 A 이하로 부여한 신용등급은 34개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기업의 신용경색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소위 신용 스프레드, 일반적으로는 국채와 BBB 등급의 금리 스프레드를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중국의 신용등급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상황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신용평가사가 부여한 신용등급과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부여한 신용등급에 비교해보면 예상대로 중국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너무 후한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참고로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부여한 등급과 각종 재무 비율을 갖다 비교한 수익성 ROE와 ROA이 기업의 건전성, 부채 비율 지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 총 매출과 총 자산의 규모를 갖다 살펴보면 국영 기업의 여부도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일 같은 경우에 무디스가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들에 대해서
대규모니까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을 한 바 있는데, 이 부분 자체도 물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AI- 기준의 신용 스프레드를 갖다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의 신용 등급이 물론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각 등급별로 신용 스프레드를 갖다가 살펴보면 국채와 AI- 등급의 신용 스프레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회사채 신용 등급의 50%를 갖다 차지하고 있는 AA 등급의 신용 스프레드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 신용 스프레드는 작년 9월 이후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기업의 신용 경색 상태를 갖다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중국의 전반적인 리스크 확대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는 CDS와 연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향후 중국의 기업 리스크를 갖다 판단할 때 AM- 등급의 신용 스프레드를 갖다 보는 것이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동안 중국의 작은 경색 상태를 보여줬던 신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이후에 안정적이었었는데, 이는 중국의 막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경색 상태를 갖다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부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행의 시스템은 상당히 건전한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낮은 NPL 비율, 그리고 NPL 대비 높은 대손 충당금 비중을 다 감안하면 현재로서도 중국 은행들의 자본 보강 필요성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5년 타이어 1 자본 비율 자체가 6%에서 0.625% 포인트 가산한 6.625% 정도 수준인데요. 중국은행들의 총 투자 자산 수질이 3%라도 상회할 경우에 일본은행들에 대한 자본 보강이 요구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격한 자본 유출 자체가 이루어지면서 외환 보유고 문제도 지금 실질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의 외부적인 문제는 위안화 안정을 위한 외환 시장에서 개입과 포트폴리오 자금 유출로 외환 보유고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융 계정의 순유출로 4조 원에 근접했던 중국의 위안화 보유고는 3.3조 원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인데요. 적정 외환보유고는 현재 외환보유고의 64% 수준으로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문제는 비유동 자산의 상당 부분이 중국 외환보유고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환보유고 보유액 중에 일부가 1대1로 프로젝트에 투자, 그리고 자원 수출국의 대출 등의 저유동성 자산에 투자된 것과 상당 부분이 수익 결제로 인한 외화 부채 보증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가용할 수 있는 외환 보유고는 공식 외환 보유고보다 상당히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 하회할 경우에 외환위기 가능성도 본격적으로 대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파이낸셜 크리시스 가능성의 내부 외부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중국의 경기의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향후 중국 경기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은 상황인데요. 특히 중국 경기의 문제는 막대한 공급과 가잉이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수요 증가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올해 세계 경기가 급반등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나마 최근 지속적인 위안화 약세로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글로벌 수요 부진이 이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다만 위안화가 유로와 엔화 대비해서 약세를 갖다 보이면서 유럽과 일본에 대한 수출이 서서히 반등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급 과잉과 재고 과잉하에서 중국 경기의 한강은 지금까지 출하, 재고 증가율이 선행지표 역할을 갖다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도 최근 중국의 재고는 급격하게 조정을 갖다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 시점에 제조업 경기에 대한 부담을 갖다 줄 수 있겠지만,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2015년 12월 기준으로 출하 증가율이 재고 증가율 0.9%보다 훨씬 낮은 마이너스 9.5%를 추락했기 때문에
출하 재고 증가율은 오히려 반등세가 끊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중국 경기는 향후 유가가 반등하면서 산유국 수요가 정상화 될 수 있고, 아울러 수출 단가가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인데요. 최근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양책을 감안할 때 경기 회복은 하반기나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중국 경기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리스크는 쉽게 사라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인데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바로 금융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경기가 더 악화된다면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의 부채 문제에 열쇠를 갖다 쥐고 있는 기업의 부채의 경우에는 기업의 수익성과 밀접한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의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쉽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최근 제조업을 갖다 중심으로 이루어진 MSCI 차이나 10개월 포워드 EPS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 이를 갖다 증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모든 단가 회복 문제를 갖다 좌우하는 유가의 반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올 상반기 동안 반등 흐름이 유지된다 그러면 어찌됐건 중국의 문제도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중국이 강력한 완화 정책을 갖다 펼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리스크의 변동성을 갖다 키우는 정도는 남아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유가의 반등 자체와 이 부분으로 인한 전 세계 원유 생산이 다시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다시 유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유가와 그러니까 환율의 향방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2분기에 코스피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유가는 전 세계 모든 리스크의 원인인 동시에 모든 자산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가가 미국 원유 재고 감소로 인해서 상반기 동안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유가가 두 번의 반등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베어마켓 랠리를 갖다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유가가 반등했을 때 각종 리스크 지표가 완화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코스피의 반등이 나타났는데 평균적으로 9.6% 정도의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코스피의 목표는 약 한 2,100포인트까지의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론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리스크온 분위기는 원화를 강세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고, 지금까지 약세로 인해서 상반기 동안 미약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주가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본다 그러면 PBR 저점에서 반등할 때 경기 향방의 스타일의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시 저점에서 시장 접근은 경기의 방향성과 위험 선호 회복의 조합, 그리고 경기의 방향성과 유사한 원자재 가격의 흐름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경기 회복과 위험 선호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편입니다. 최근 경기의 방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긴 하지만 원화의 급격한 약세로 인해서 대형주가 아웃퍼폼 중에 있는데요. 향후 유가가 지속적으로 반등을 한다면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경기 회복의 한계로 인해서 2분기에는 중소형주 자체의 상승률이 좀 더 고무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치주의 대형주 비중은 높은 것이고 성장주의 중소형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대형주는 상대적인 강세 시기가 가치주 호조로 갖다 본 적이 많았는데요. 중소형주의 강세 시기는 대체적으로 성장주가 보다 나은 성과를 갖다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PBR 저점에서 낙폭 가대라는 것은 경기 민감주의 아웃퍼폼이 나타난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경기의 방향성에 따라서 대형주 대 중소형주의 상대 강도가 결정되는 것과 달리 경기 민감과 경기 방어주의 상대 강도를 갖다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경기 민감주의 아웃퍼폼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선호 반등과 함께 낙폭과대 업종의 반등이 매번 뚜렷했던 것처럼 금융위기 이후에 증시 하락기에는 낙폭과대 업종이 주로 경기 민감에 속하는 업종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유가의 반등 기대와 함께 증시 회복 초기 그 경기 민감주의 낙폭 축소가 주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업종별로 그 실적 부분 갖다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업종별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닝 리비전의 그 추이를 갖다가 저점의 상승 중인 업종 자체가 정유와 화학, 그리고 철강, 건설, 조선, 운송업종과 IT 하드웨어, 자동차 업종 자체가 일단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플러스권에서 우상향 흐름을 갖다 유지하고 있는 화장품과 제약바이오 역시도 여전히 관심을 갖다 가져야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 시점에서 살펴보면 업종별로 그러니까 그 어닝 모멘텀이 있고 그러니까 없고에 따라 가지고 향 반성이 결정된다고 하면 2분기에는 일단은 조금 우리가 투자하는데 좀 빼야 되는 업종 자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미디어 업종, 그리고 유통 업종과 음식료 업종, 그리고 은행 업종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반도체, 통신 서비스, 유틸리티 업종 등은 일단은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상대별로에서 은행 리비전을 갖다가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한 번 더 강조 드린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정유, 화학, 그리고 철강금속, 건설, 조선, 운송, 자동차, 화장품, 제약바이오, IT 하드웨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내내 좋은 흐름을 갖다가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업종 순환 자체가 발생할 때는 대형주, 그리고 업종 자체가 일정 부분 상승할 때는 중소형주로 전환을 갖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소 전략 자체를 갖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업종 자체는 2분기에 선호업종 갖다 이렇게 산정을 하고요. 이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종목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유가 자체의 반등 자체는 급격한 성장 자체는 보일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 반등 자체는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게다가 지금 2분기에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그 유럽 쪽 은행 문제도 지금 쭉 살펴봤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중국의 경기 경착륙 그러니까 경기 둔화 우려가 뭐 있겠지만 중국의 기업들의 그 신용 등급 하향에 의한 그 부실 문제 자체는 중국의 은행들이 재무가 생각외로 건전하다는 부분에서 일단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2분기에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 상승장 자체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에 상단 밴드 자체는 2100포인트까지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실적적으로 그 기대감이 있는 업종 자체를 갖다가 산정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대충 그 내용들을 갖다 쭉 살펴보면 그 2분기 자체는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방송을 할 때 진행하고 있는 제 개인적으로는 6월달 자체가 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현재 쭉 내용 같아서 조금 내용은 어렵긴 한데 결론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2분기에 실적이 괜찮겠네, 아니면 그러니까 2분기에 증시가 괜찮겠네, 예,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방송할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면 우리 회원님들 2분기에 그러니까 수익률 좋게 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뭐 좋은 의도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3월 3일자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러니까 뭐 시장 자체가 조금 약간 혼조 양상을 보이긴 했는데, 또 우리한테는 내일이 있고, 그리고 뭐 오늘 일부 종목들이 목표가가 도달해서 수익 실현한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뭐 일정 부분은 또 기분 좋은 하루였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시장 자체는 매일 열립니다.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거의 5일의 영업일 가지고 있고, 뭐 어떤 날은 기분이 좋고 어떤 날은 기분이 안 좋고 이러면 너무 힘이 들어서 이 주식시장을 대응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일일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넓은 식견으로 조금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지금 현재 그 부위하신 종목들 자체가 구매 없이 수익을 갖다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함께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 밸류체인스 마감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